오늘 한국 증시에 반영될 미국 지수에 상장된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와 EWI ETF가 마이너스고요. 지금 야간 선물만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야간 선물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코로와 ETF가 좀 상승을 하더라도 어제와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이 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마이너스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야간 선물만 플러스입니다. 자,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FOMC 특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5bp 인하된 부분들, 네, 뭐 약간 예상했던 50bp 인하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제 안 좋은 부분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다행이다라는 면도 있었는데 먼저 파월 의장의 좀 발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to 4 to 4.25%, and to continue reduc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In the near term, risks to inflation are tilted to the upside and risks to employment to the downside, a challenging situation. When our goals are in tension like this, our framework calls for us to balance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With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ing increased,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Accordingly, we judged it appropriate at this meeting to take another step toward a more neutral policy stance. I think you could think of this in a way as a risk management cut, because if you look at the SEP, actually the projections for growth this year and next actually ticked up just a little bit, and inflation and unemployment didn't really move much. So what's different now? What's different now is that you see a very different picture of the risks to the labor market. 트럼프의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에도 올해 한 번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버텼던 파월 의장, 올해 들어서 처음 금리 인하를 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초미의 관심 또 점도표와 함께 경제 전망 요약, 이번에 FOMC 좀 분석 좀 해주세요. 25pp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던 것 같고, 사실 끝난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장중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 아무래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지만 향후 연속적인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잠깐 이축됐던 부분들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은 침착하게 좀 반응하면서 낙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FOMC 결과를 놓고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었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금리 인하가 향후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작점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FOMC에서 25pp 인하보다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수년 경제 전망 테이블 숫자 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1.4%에서 1.6%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실업률과 PC, 근원 PC 수치는 기존 6월에 대체했던 수치에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은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유지를 했다. 특히 PC와 근원 PC 물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거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지표 전망 대비 이번에 25bp 금리 인하는 역설적인 통화정책 행위로 좀 간주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을 두고 해임 또는 통화정책 중립성 훼손이라는 부분들의 압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에 25bp 인하 못했을 것 같아요.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과의 소통,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그리고 지금 연준 이사들 중에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가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FOMC 끝나고 발언했던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연준은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경제활동 완만하게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하방의 위험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과거와 얘기했던 톤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다만 달라진 거는 이제 25bp 인하. 근데 그 인하의 배경은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 특히
7월과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과 달리 급감했던 부분들, 이제 이게 명분으로 작용했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 같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압박들이 아마 25bp나 이번에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FOMC 이후에 이제 증시의 이벤트성, 이제 긍정적인 재료들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증시가 좀 주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제 유동성이 풀려서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좀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수정경제 전망, 성장률을 높이고 이제 물가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유지했다라고 얘기는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과 레인지입니다. 기존에 6월에 제시했던 게 중위값이 3.9였는데 이거를 3.6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그리고 레인지 역시 하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의 3.6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봤을 때 50bp 정도는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거를 내비쳐 주는 거긴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레인지의 하단이 3.6에서 2.9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경제지표, 특히 고용지표가 되겠는데 네네. 이게 7, 8월 수치처럼 계속 이례적인 통계 조정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25bp 정도까지도 인하할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를 상정해 놓은 겁니다. 결국 연준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금리 인하의 그 폭 자체가 네. 기존 6월보다는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아마 이번에 FOMC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를 두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할 거예요. 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향후 도래하는 FOMC가 다가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결국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추후에 이제 한 50bp 인하, 그러니까 두 차례 정도 그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시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고용과 물가 사이에서 좀 가늠질하고 있는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연준 파월 의장 입을 통해서도 이제 경제 활동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문구에 집어넣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의 이중 책무를 두고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 부분에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하고 있고 이민 정책이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올해 3분기 고용 관련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4분기 고용 관련된 지표 역시 이례적인 통계 수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감소하는 흐름들을 좀 목도할 확률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시장을 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계속 강조하는 흐름으로 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파월 발언의 전에는 3대 지수가 다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파월 발언이 이제 장기 금리의 인하 시작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약간 매파적으로 좀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 금리 인하를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반전, 나스닥은 1%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이 변화를 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루 단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 그리고 레인지 하단을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대목이 중립금리입니다. 결국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 정책금리 역시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정책금리는 3%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문구에도 있지만 이번에 수장경제 전망에 나오는 숫자 조정과 그리고 25bp 인하에 대한 행위 이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월 달 발표되는
수년 경제 전망이 사실 내년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걸 좀 보고 있고요. 사실 9월 FOMC 이전에 월러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 정책금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중립금리를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시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9월 FOMC에서 25pp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립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비교, 이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약적인 환경들은 분명히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 물가는 계속 떨어지겠지만 사실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보다 훨씬 더 취약함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원님 이제 그 3저 시대가 완전 도래할 것 같습니다. 저금리, 저유가, 그리고 달러 약세까지. 자, 이렇게 곧 도래한다면 글로벌 유동성 확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결론을 주시기로는 유동성 확대에서 이제 증시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증시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걸로 끝나진 않죠. 왜냐하면 올해 그 달러 약세가 2월 달에부터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고 또 해당되는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못할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통한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를 시작점으로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꺼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보면 주식시장만큼 매력적인 곳은 없어요. 특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0월 이후 경기 확장,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펀더멘탈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6,50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7,000선을 이례적으로 좀 상회할 여지도 있을 정도로 지금보다 레벨이 많이 올라갈 걸로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9월 FOMC가 끝났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들 많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무게가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전미경제연구소 경기순환판정위원회 데이터를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의 경기 확장은 63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가 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뭐 일부에서는 뭐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과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아마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고 결국 그 시발점이 연준의 25pp 금리 인하가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좀 달라요. 전적으로 수급과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수급은 올해 5월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한 축이 됐던 거고 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100일 취임 간담회 때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증시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축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로 좀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경로 역시 올해 4분기 때는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 제가 올해 하반기 때 상단을 6,900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대응을 해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7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한국 증시에 접근할 때는 당연히 반도체,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중에서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6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금융지주 관련된 대상, 특히 저는 증권주들을 유심히 좀 보고 있고요. 증권주. 아직 업황은 돌아서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 저는 2차 전지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는 수급과 정책을 더더 크게 작용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S&P 500은 7,000선 넘겠다. 네, 장기 일시적으로도. 그리고 코스피 3,700 목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FMC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